일본은 4월 29일부터 골든위크이죠. 올해는 26일이 토요일이라 적절하게 휴가를 내면 5월 6일까지 11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쉬는 날만 놀러 가면 되기 때문에 딱히 추가로 휴가를 내진 않았죠. 남들이 일할 때 휴가를 내는 게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고 있는 5월 1일의 어느 날 갑자기 고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타이 개발자들이 싸놓고 간 그 서비스인데요. 갑자기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네트워크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 서버가 있는 오피스에 갔죠. 때마침 고객이 골든위크로 여행 중이라고 해서 저 혼자 갔는데요. 평범한 오피스 한 귀퉁이에 서버실이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서버룸 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하지만 제대로 데이터 센터 같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도 제대로 없고 모니터를 연결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빌려서 서버에 연결은 했으나 서버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예상대로 물리 서버 한 대에 VM들을 여러 대 올리고 그 VM들끼리 이중화를 했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중화는 하드웨어의 물리적 장애에 대비해서 이중화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서버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대의 물리 서버에 VM 여러 대를 올려서 이중화를 한들 서버에 물리적 장애가 발생하면 전부 떨어집니다. 이중화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전 소개 영상부터 제가 뭐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경험도 없으면서 이중화 방법만 어디서 주워 듣고 장애가 생기면 서비스가 뻗어버리는 이중화를 만들면 장애는 장애대로 문제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구성이 복잡해져서 관리 이슈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일단 물리 서버가 한 대뿐이라 그 물리 서버에 붙어서 여기저기 붙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가져간 노트북을 L3에 직접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L3에 설정 화면이 뜨네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네트워크 포트 연결로 관리 화면이 뜨지 않거든요. L3 장비가 리셋된 듯 합니다. 보통 시스코 장비, 주니퍼 장비, F5 장비 등등 제가 접속했던 다른 일반적인 장비들은 처음에 구입해서 연결을 하면 디폴트 설정으로 L2 스위치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시리얼 포트, 요즘은 거의 RJ45를 쓰긴 하지만 옛날에는 콘솔 포트가 시리얼 포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콘솔 포트로 연결을 해야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유는 처음 구입하자마자 관리자 설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 포트로 관리가 된다면 연결을 준비하는 도중에 어떻게 인터넷을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리셋이 되어버려서 관리 화면이 떠버리면 그냥 해킹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장비들은 메인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안 훼손같이 안전한 곳에서나 써야지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은 제품이네요. 아무튼 네트워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되어 디폴트 세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서비스가 안 돌아가네요. 즉 평범한 L3 설정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서 L3를 끌어오면 BGP 연결 등등 귀찮은 게 많지만 현재 구성을 보니까 BGP를 연결해준 통신사의 모뎀이 있었고요. 거기서 IP를 받아서 L3에 연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L2처럼 사용하는 L3겠구나. 기껏 해봐야 ACL 정도일 테니 ACL은 일단 오픈하고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맞춰서 찾아보니 서비스 구성에 모든 도메인은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DNS에서 델리게이션 받아서 이 서버의 내부에 있는 VM 중 하나가 DNS가 되어 그 DNS가 여러 서버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L3가 라우팅이나 포트 포워딩 또는 나트를 이용해서 우선 DNS에 가게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처음 쓰는 거라 인아웃 설정이 아니고 이상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손대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내부의 DNS가 보이는 환경으로 작업 PC를 가져가야겠다 하고 찾아보는데 L3 장비 내에 오픈 VPN 서버 설정이 있네요. 자체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오픈 VPN 설정을 하고 외부에서 접속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픈 VPN으로 접속을 했지만 DNS가 보이지 않았네요. 델리게이션만으로는 충분히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다 싶어서 VPN 연결 시 DNS를 강제로 내부 VM에 있는 IP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VPN 연결이 되자마자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서비스 사용자에게 오픈 VPN 설정을 모두 하도록 요청을 하고 일단락하고 집으로 왔죠.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이 서비스는 원래 전체 공개 서비스가 아니고 고객도 10개 정도 뿐이라 임시로 이렇게 하고 클라우드화를 준비하는 걸로 한 거라서 이 정도로 OK를 받은 거죠. 안 그럼 네트워크 장비랑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설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긴 했지만 작업 환경이 서서 작업을 해야 하고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눈치라 마냥 이것저것 찾으면서 테스트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L3가 공장 초기화가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네트워크 장비 계정까지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쪽에서 개인 계정이라서 줄 수가 없고 네트워크 장비를 공장 초기화를 하고 주겠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놈들이 4월 30일을 공장 초기화를 시킨 게 아닐까 하네요. 장비 자체가 클라우드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거기에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기네 계정을 빼지 않고 그냥 공장 초기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기업용 장비들이 관리자 계정을 여러 만들 수 있고요. 기존 관리자 계정은 권한 위임을 하고 자기가 탈퇴하거나 위임된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식으로 공장 초기화를 해야 자기네 계정이 삭제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 환경이었으니 뭐 그러려니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빨리 클라우드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어 시간 지나자 갑자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잘 쓰다가 서비스가 떨어졌다네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접속이 되어서 서버들을 모두 들어가 봤는데 서버들은 모두 살아있는데 NAS만 접속이 안 되네요. 그래서 NAS 접속이 안 된다고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고객이 혹시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NAS 관련 메일이 왔다면서 포워딩을 해주더랍니다. 이메일 내용은 이 NAS가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를 실패했다라는 메일인데요. 이게 지금 작업하기 전날 메시지였습니다. 이걸로 추측이 되는 거는 에러 메시지가 날 때는 이미 L3가 공장 초기화가 되어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고 복구되자마자 NAS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재기동 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서버룸에 NAS가 죽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NAS가 불은 들어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콘솔을 연결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다가 L3 포트에서 한번 보자 하고 L3 관리 화면에 원격 접속을 해서 L3 포트를 체크해 보니까 NAS에 해당하는 포트는 링크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의 맥 어드레스를 찾아서 주변 서버에서 ARP를 던져봤더니 그 중에 NAS의 맥 어드레스에 모르는 IP를 리턴한 머신이 있었네요. 예상대로 IP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이 바뀐 IP로 접속을 시도했더니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써볼까 해서 바뀐 IP를 엔진엑스 프록시에 등록을 했는데 그래도 서비스가 살아나지 않네요. 뭔가 소스 안에 도메인으로 안 하고 IP 강제 지정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프록시로 LB를 하고 있으면 다 그걸 쓸 줄 알았지만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지저분한 관리 방식. 그래서 다시 NAS를 원래 설정된 IP로 돌렸더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 동안 서비스 정지 장애만 6번째. 고객에게 인수인계 받지 못한 내용에서 언제 다시 서비스 장애가 터질지 모르니 빨리 클라우드로 이전하자고 하니까 고객도 지금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객이 사용 중이니까 밤 11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클라우드 준비는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작업은 DB 복사뿐이었습니다. 도메인은 서비스가 안정화된 뒤에 이동하기로 하고 현재 버셀과 플라이IO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URL로 들어가게 했죠.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경에 작업이 끝났고요. 구조 자체가 고객마다 DB가 별도라서 DB들을 전부 생성해서 고객 데이터를 복제하느라 수작업이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통합을 해야지 하면서 일단은 이대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5시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또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죠. 소스가 예전께 보인다고요. 그래서 다시 깃을 봤는데 보통 메인 또는 마스터 브랜치가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메인 브랜치가 꽤나 예전 소스이고요. 매번 브랜치를 새로 딴 뒤에 그걸 도커에 묶었나 보더라고요. 이거야 쓰는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브랜치를 지정한 뒤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기능별로 브랜치를 작업한 다음에
코드 리뷰 후에 메인 또는 리얼 같은 하나의 브랜치로 머지를 하면 자동으로 CI/CD로 서버에 디플로이 되는 거잖아요. 브랜치를 계속 새로 만들어서 그걸 최신으로 하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걸 억지로 브랜치를 바꾸는 클라우드 CLI를 날려가면서 만들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서비스 인프라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런 귀찮은 짓을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네요. 이렇게 브랜치를 찾아서 최신으로 보이는 소스를 메인으로 머지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맞춰 인증 부분 등 여러 메인 브랜치 소스에서 바꿔버렸기 때문에 재작업으로 거의 하루 종일 걸렸지만 결국 다 해결해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일부 폰트 파일을 너무 무거운 거 써서 느려졌기 때문에 폰트를 바꿨더니 폰트 바뀌었다고 또 뭐라는 엔드 유저도 있었나 본데요. 이건 우리 쪽의 의지대로 속도를 위해 포기해라 라고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레디스가 단순 인증만 쓴 게 아니라 프린트용 화면을 임시 파일화시켜서 레디스에 저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둘 이상의 고객이 동시에 인쇄 화면 미리 보기를 누르면 하나가 덮어 쓰는 무서운 기능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단 레디스는 걷어냈고요. 그래도 생기는 미리 보기용 PDF 파일은 화면을 뿌려주고 바로 삭제하는 식으로 일단 해결은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템프 파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만약 해결을 못하겠다면 각 세션별로 세션 아이디를 쓰든 고객 아이디의 유일값으로 해서 하든 파일을 중복되지 않게 해야겠지요. 서비스 자체가 고객별로 도커 컨테이너를 새로 열어서 무제한 컨테이너 증식 서비스라서 고객을 많이 받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는 소스였습니다. 아마도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일단락을 했으니 골든위크가 지나고 천천히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클라우드화한 구조가 이 그림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장애를 본다면 자주 변경되는 소스들에 따른 도커 이미지의 버전 관리를 잘못해서 일부 또는 예전 도커 이미지를 다시 디플로이 되어 소스가 되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고요. 전원 장애로 물리 서버가 떨어진 문제가 있었죠. L3의 공장 초기화로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 렌처에서 사용되는 내부 SSL 갱신 시기를 놓쳐서 서비스가 정지된 적이 있었고요. 나스의 펌웨어 업데이트로 서비스가 정지됐는가 하면 나스의 포스트그리 SQL을 마운트를 해서 나스가 정지하면 포스트그리 SQL 자체가 기동을 안 하는 문제도 있네요. 나스와 센이 다른 건데 나스를 센처럼 사용했던 용감함도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유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언가 하나 떨어지면 전체 서비스가 안 되는 이중화란 재미난 경험도 해봤네요. 클라우드화로 저 위의 모든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한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귀책이 되므로 잘 해주겠죠. 즉 우리의 귀책이 될 법한 문제라면 이젠 깃허브에 소스를 잘못 올리는 정도일 겁니다. 인프라 운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운영을 해야 하고요. 장애는 발생할 수 있지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귀책 사유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의 효율화를 생각해야죠. 이 현장은 지금까지 5년마다 서버 교체를 해서 매번 500만 원 정도를 냈고요. 매달 10만 원씩 회선비 및 렉 장소, 렌탈, 그리고 전력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보다 저렴한 이유는 지인 회사의 서버실이라고 이걸로 퉁친 것 같네요. 하지만 클라우드화로 하고 나니 매달 1.5만 원의 하드웨어 비용까지 전부 녹여져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장애 요소는 전부 0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즉, 서비스 정지로 인한 고객의 신뢰 하락도 그만큼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인프라 운영은 이렇게 비용 효율화와 기책 요소의 배제를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 및 운영을 해야 하죠. 그렇게 해야 고객도 만족하고 우리에게 운영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보면 정말로 이 두 가지를 자기네 생각에는 최적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구멍투성이인 경우를 99% 이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곳조차도 생각보다 취약한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게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보로 인프라 설계나 운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